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거라고 보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3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전부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고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 3세판이 과연 성공할까요? 요즘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거나 억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약간 포기하고 해탈하신 표정으로 오시거든요. 부동산을 오래 많이 보유해온 분들일수록 내가 어디서부터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들이 느끼는 서서히 덫으로 모리사냥 당하는 느낌,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세무사 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단순한 규제인지 아니면은 드디어 닥친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3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6.17 대책, 7.10 대책, 대책이 엄청 많았는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잠깐 주춤했다가 더 올랐습니다. 이때 세무사님들이 어땠냐면은 저희가 보통 양도소득세 실무서 이제 몇천 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1년에 한 권씩 사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연초에 산 책이 한 중간만 돼도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세무서에서 이제 무료 봉사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다 봉사를 그만둘 정도였어요. 게임용으로 졌을 때 이제 쥐지친다라고 하죠. 그분들이 하신 게 내가 졌다, 나 공부 안 한다 이랬어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2주일 차이로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내가 이거 지뢰 잘못 밟아가지고 리스크 감당이 안 될까봐 업데이트를 되신 분도 상담조차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마저도 포기할 만큼, 예를 들자면 그때는 스케치북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내 맘대로 한번 그려볼까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국민들에게 임상실험한 느낌이 강했어요. 이때 그리고 비전문가 부동산 채널들이 횡행했죠.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가 신고를 안 하니까 책임질 게 딱히 없었거든요. 어쨌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복잡하게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무서우니까 안 팝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팔아? 그래서 못 버티게 계속 대책을 내면서 또 바꾸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대책들이 다 빠져나갈 허점들이 있게 너무 어설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안 파니까 매물이 없고, 매물이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역설이 생긴 거예요. 2020년에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어요. 코로나 대응으로 돈을 푼 거였죠. 돈이 풀리고 금리가 역대 최저인데 살 집은 없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 팔 사람도 없으니까 결과는 폭등이었습니다. 이 당시 실제 거래가를 조회해보면 1년에 뭐 한 건, 두 건도 없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수치상으로는 전국 아파트 값이 13.5%, 2021년에는 18.3%,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이었습니다. 이때 3355 모이면 다 집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 취급을 당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엄청 받아서 영끌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반영을 했는데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뇌관이 됐습니다. 기준시가라는 나라가 정한 기준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올라가는, 말이 보험이지 준조세와 다를 게 없는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한 거죠. 이때 뉴스를 보면은 건보료 폭탄 뉴스가 11월 달에 맨날 올라왔어요. 세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고지서가 동시에 우편함에 꽂히는 충격을 사람들이 처음 체감한 거죠. 결국 문재인 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이재명 정권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안 된다. 조세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매물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전범위 부처에서 다 협조를 해서 잡아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권의 설계를 3단 수순으로 읽는데요. 수순의 첫 번째는 출구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현명한 게 부동산을 직접 때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ISA 한도 확대,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동산에서 빠져나갈 자금이 흘러갈 곳을 먼저 열어둔 겁니다. 상법 개정이 아주 크리티컬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적 악습, 물적 분할 남발, 그리고 물적 분할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희생 구조가 막히면서 한국 주식이 믿을만하다는 신호가 생겼어요.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금지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역대급 호황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기막힌 타이밍에 국제정세상 환율까지 올라줘서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현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투자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말고 갈 곳을 만든 다음에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순의 두 번째로는 버티는 비용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수순이 현재 진행 중인 일들입니다.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올라갔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고, 재산세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오르고, 증여세도 올라요. 공시가격 하나가 세금 3, 4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생긴 중과를 윤석열 정권 때 유예했는데, 이재명 정권 때 이 유예를 폐지하고 다시 살린 거예요. 팔자니 양도세가 무섭고 버티자니 보유세가 올라간다. 이건 출구 전략을 압박하는 설계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대출도 막혔어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신규 대출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조사도 엄청나게 강화했죠. 이 강도는 문재인 정권 대출 규제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수순의 세 번째인데, 기존의 회피처인 우회로까지 전방위로 막았습니다. 세 번째 수순이 저는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면이 아니라 이 정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회피 우회로까지 막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탈세, 편법증여, 관련 사업체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요. 거기다가 겁나게 수사기관 고발까지도 예고했어요. 농지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195만 헥타르 전체가 전수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비농업인의 보유 농지, 불법 임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장기 휴경하는 사례까지 전부 잡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회사 중에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곳이 있었는데요. 관할시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이체 내역을 전부 내고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공문이 날라왔어요. 주택에만 한정짓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거래까지도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면은 소명 대상이 되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 외에도 어디 자금이 주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기본값이 전수조사입니다. 전 전수조사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제가 가끔 이제 사내근로복지금이라는 이제 좀 마이너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복지기금 설립도 도와드릴 때가 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전체 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는 공문이 또 날라왔어요. 제 거래처는 아닌데 어떤 다른 용기 있는 대표님께서 기금 복지에 쓰라고 이렇게 넣은 기금 돈을 빼가지고 자기 집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공론화가 돼서 전체 조사까지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선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자금, 거래, 보유에 어떤 고리까지도 이제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 최상위권이다.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일본은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열광하는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뭐 돈이 너무 많고 가격이 거품이 너무 심했는데, 근데 그 거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서 부동산 총량 규제까지 시작되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게 됐습니다. 이게 단기간으로 갈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고 2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닮았을까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의 GDP 다 아시겠지만 이제 GDP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즉 국내 총생산,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부가가치와 물건들을 다 합친 거거든요. 이거에서 대비해가지고 민간부채 비율이 207%예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3배가 이제 부채로 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207%인데
일본이 그 버블 경제 최고점에서 213%였거든요. 그 당시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었어요. 다 돈 펑펑 쓰고 이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구조입니다. 민간 부채는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합계입니다. 근데 일본은 민간 부채 중에서 가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이죠. 가계 부채 비중이 32%였는데 한국은 45%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업종으로의 대출 집중도는 일본 버블 붕괴 직후보다 3배가 넘어요.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버블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거품이 붕괴해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거품이 꺼지니까 당연히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재산은 줄었는데 빚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빚 감당이 안 돼가지고 파산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 빌려준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떠안고 망하거나, 더 부실 채권을 늘리기 싫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실제 멀쩡한 집이나 멀쩡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대출을 하지 못해서 연쇄 파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빚을 갚느라 또 소비를 줄이고 고용을 동결해요.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면서 악순환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갔는데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을 이렇게 강하게 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집값을 좀 올리고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30년 뒤에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세무사적인 입장에서 데이터만 보면 방향은 굉장히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무사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첫째로는 장특공,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 개편이 흐름의 정점이 될 겁니다. 지금 범여건에서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 26년 4월 27일에 발의돼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와 거주 이렇게 표 1, 2가 있는데, 이 보유기간 공제가 폐지되면은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던 1주택자의 공제율이 40%까지 해주던 게 0%로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낼 세금 40% 세일을 해주던 게 그냥 아예 없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7월에 보통 세법이 개정되는데 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개정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도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공평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인데, 이제 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신호가 나왔어요. 이 혜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영구적으로 혜택을 줬는데 그거가 너무 과하다는 대통령님께서의 말씀이 좀 있었죠. 그러면은 이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고 지금까지 마치 면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 주택을 팔거나 보유했을 때 양도세 중과나 보유세 중과를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보유세를 인상합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는데 다들 예견은 하고 계실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늘리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의 점진적 폐지로 부동산 보유자를 궁지에 몰아넣은 후에 마지막 보유세 인상으로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방 막타를 날리는 거죠. 예상 시점은 지방선거 끝난 후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의 시기상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넷째로 이 흐름은 서울의 집중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나 지방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메인 핵심지가 아닌 지방의 집이나 부동산이 점점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 몸을 무겁게 만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서울권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서울 똘똘한 부동산 또는 핵심지 부동산으로의 이동이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 중 제일 많이 오는 게 지방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위한 상담이 계속해서 제 사무실에서 늘고 있습니다. 과거 평택 용인지역 재개발로 고액의 부동산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제가 세금 신고를 해보면 주소지가 대부분 강남 3구 아니면 이미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내놓아져 있고 앞으로도 내놓겠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자산가들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 이미 예견된 겁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라는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학자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볼게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자산가 고객분들께서 부동산 의존도를 많이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떠나겠다는 상담이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절세 방법을 물었다면은 지금은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 해외로 거액의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국외전 출세라던가 이런 좀 과거에는 잘 안 하던 일들에 대한 업무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설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가 분들일수록 가장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변동이라던가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신데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요즘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해외 투자 이민입니다. 나 이제 다 팔고 상속세도 내기 싫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이 돈 들고 가서 편하게 골프 치며 살래. 실제로도 많이 그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요즘 정말 많은 자산가분들이 미래에 공통적으로 꿈꾸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불안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한 불안감보다는 지금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촘촘한 설계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지 아니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전부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고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번 3세판이 과연 성공할까요?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도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책이 시장을 못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방향이 제가 봤을 때 단기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적인 국가적 흐름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부가 집값을 조금 잡겠다고 이 설계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아직 정권 초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정권 초기 하루는 정권 후기 하루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초기 정권일수록 의지가 가장 강하게 실행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남았죠. 저는 이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구조 전환의 시도예요. 미국처럼 노년기에 주식에 투자해서 기업 이윤에서 배당받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살아있는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거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시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이냐 코인이냐 부동산이냐 내가 주식 뭘 사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전체가 바뀌는 급진적 흐름을 먼저 읽고 내 자산 구조가 그 흐름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모르면 더 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점검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창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